교재 91페이지 쪽 펴주시면 되시고, 이전 강좌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형별 회계 처리 부분은 우리 5번째 챕터의 3번째 내용이에요. 근데 요 내용은 내용이 좀 부피가 좀 많고요. 그리고 이게 업무적인 얘기가 조금 섞여 있는 게 있어서 그 얘기까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전산회계 1급 교재 보시면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넘기시냐면 92페이지까지 넘겨보세요. 92페이지 넘겨보시면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국고보조금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해서 2줄로 글씨가 요약되어 있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회계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정도의 성향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회계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지선다에서 물어보는 정도만 있다는 거거든요. 회계에서는. 근데 이제 세무에 가면 국가한테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회계 처리를 전반적으로 전부 다 물어봐요. 그리고 그 시험 문제가 AT라고 하는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내요. 왜 그렇게 열심히 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산세무보다는 AT가 조금 치중이 높다. 빈도가 매우 높다예요. 그 세무자가 들어간 급수 자체에서. 그리고 전산은 지금 현재 빈도가 AT하고 비교했을 때 그만큼 높지는 않아요. 근데 똑같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까지 다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정보보조금 구체적인 수업은 3번째 강좌에서 할게요. 제가 말한 3번째 강좌는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유형별 회계 처리를 3강좌로 쪼갠다고 했으니까 그 3번째.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진행하는 부분은요. 우리 국공채 구입 얘기를 앞에서 잠깐 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강제 매입 채권이라고 했죠. 제가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이런 유형 자산을 사고 너가 너의 명의로 등록을 하려면 이 부분을 매입했다는 증서를 무엇하지 않으면, 제공하지 않으면 너는 등록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걸 먼저 사는 줄 아시는데 순서가 뒤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저희가 실적 얼마짜리 샀어요라고 해서 구청에 가서 등록을 하시고 그럼 거기서 얼마의 취등록세가 나왔다라고 지로를 줄 거거든요. 그리고 내는 건데 그 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반드시 진행이 되져야만 등록이 완벽히 끝나요. 그래서 강제 매입 채권이라고 저희가 배우는 거고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건물을 구입하게 되는데 건물만 덩그러니 사진 않을 거예요. 제가 아까 건물 얘기할 때 아래에 뭐가 있을 것이다? 땅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건물과 땅을 같이 사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 그리고 내가 사용 중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면 지금 샀을 때와 철거했을 때 상황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회계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내가 땅을 사고 난 뒤에 이후에 또 다른 지출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지출이 땅으로 가는 게 맞느냐? 땅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구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번째 내용까지만 이번 강좌에서 진행을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볼게요. 자, 국공채 구입이라고 했었던 이 강제 매입 채권은 앞에서 뒤에 제가 딱쟁이가 안 만큼 얘기해서 그냥 보고도 이렇게 아실 것 같아요.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등록의 과정이 동반되는 자산들이 있죠, 여러분. 그럼 그 등록의 과정하고 동반돼 들어오는 자산이 뭐가 있더라? 토지라는 부분, 그리고 건물이라는 부분, 그리고 차량 운반구.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그나마 볼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만 제가 써드리고 싶어서 토지, 건물, 그리고 차량 운반구만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누구도 들어올 수 있다? 당연히 여러분 선박도 들어올 수 있어요. 선박. 그리고 누구도 들어올 수 있다? 비행기도 당연히 들어오죠. 근데 일반적인 회사가 유형자산으로 선박과 비행기를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토지나 건물이나 차량 운반구는 이 사람들이 어떤 업을 하든 다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도 여기에 더 많이 내요. 그러니까 선박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현재 물류업을 하고 있다, 운송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에 물건을 운송해주는 선박이 있다. 그럼 선박이 있겠죠, 여러분?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다? 비행기를 가지고 여객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 비행기에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런 자산들을 취득을 하게 되면 국가는 반드시 무엇하라고 한다? 국공채를 사라고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도시철도공사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도시철도공채.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그래서 이 도시철도공사에서 발행된 도시철도 공채를 많이 사요, 여러분. 근데 이게 꼭 도시철도 걸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이건 지역마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방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철도 채권을 사시거나 또는 지역 개발 채권을 사요. 그래서 지역별로 무슨 채권을 사세요. 국공채를 사세요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도시철도 공채를 사거나 지역 개발 채권을 사게 됩니다. 시험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채권 샀어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고 하는 채권이 정해져 있고요. 그 채권을 사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채권을 살 때 한 구자당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상 그게 10,000원 단위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근데 5,000원 단위로 끊어서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한 구자를 얘기할 때 5,000원 단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현재 매입의 가액은 얼마이고 5,000원이고 근데 시장에 가서 금액을 확인해 봤더니 현재 가치는 얼마이더라? 4,000원이더라. 공정 가치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을 살 때는 어떻게 사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4,000원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산다고요. 구자를 사오라는 거예요. 몇 구자를 사와라. 얼마치를 사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얼마치를 사오라고 하니까 저한테 5,000원치 사오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 구자를 사오는 거예요. 근데 돈은 5,000원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서에 써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을 그대로 사게 되어 있고요. 근데 시장이 그거를 지금 가서 현재 가치 물어보면 4,000원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차액인 얼마가 발생한다? 1,000원이 발생이 돼요. 그럼 그 1,000원을 뭐로 정리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액 1,000원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로 가라. 그래서 당신이 토지를 사면 1,000원은 토지라고 처리하고 우리 건물을 사면 건물이라고 처리하고 차량을 사면 차량 운반구라고 처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붙여드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공채 매입 증서라고 보여드린 건요. 이건 사실상 자동차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동차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와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증서가 등장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증서는 대부분들 회사 처음 설립할 때 여러분 이거 사야 돼요. 네, 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금이 얼마를 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본금이 얼마를 사야 되는 그 퍼센티만큼 사야만 회사가 또 설립이 돼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그때도 이런 증서가 나와요. 그래서 간단한 증서 하나 붙여드렸고 이런 식의 서류들이 들어온다. 우리는 사실상 도시철도 공채를 구입한다, 채권을 구입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청에 가면 옆에 뭐가 있다, 출장소가 있어요. 그 출장소에서 그냥 직접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제가 유가증권 구입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단기간 보유할 건지 장기간 보유할 건지 만기까지 갖고 있을 건지 구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무슨 증권이 있다? 채무증권이 있다. 이런 국공채는 채무증권일까요? 지분증권일까요? 누가 봐도 채무증권이죠. 여러분 제가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채무증권이니까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 그쵸?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시중에 이 분계를 물어본 사람이 정말 많다. 실무자들이 자주 나오는 분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에서 분명히 배우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엉뚱한 분계를 하고 인터넷에 검색하고 있더라는 거죠. 복잡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처를 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매도 가능 증권 뭐로 배웠어요, 여러분? 장기간 보유죠. 장기간 보유 안 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의 성격이 더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고민을 좀 해보실 것. 왜냐면 이 유가증권 취득하는 과정 중에 수수료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수수료는 뭐로 가야 돼요? 만기 보유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으로 여러분들이 분류하겠다? 그러면 취득원가 가산이죠.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이면 뭐로 가셔야 돼요? 그냥 수수료 계정 쓰시고 끝내겠죠? 상황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회계처를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들 자격증은 자격증이고 업무는 업무라고 자꾸 구분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기본 개념은 거의 다 회계는 대체적으로 이론에 대한 부분이 업무하실 때 안 쓰는 경우는 없어요. 빈도의 차이만 있어요. 내가 접할 수 있는 빈도의 차이.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이런 부분들 구입하시게 되면 만나는 거니까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건지 개정 과목 분류를 뭐로 할 건지도 결정하고 가실 것. 시험지는 줍니다. 단기간 보유하겠다, 장기간 보유하겠다, 만기까지 갖고 있겠다. 그러면 차변의 개정 과목 정리 끝난 거죠. 그럼 뭐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5,000원 지불했어요. 근데 현재 가치는 4,000원이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금에 대한 건 제가 매입가액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얼마? 5,000원이 나갔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단기매매 증권 등이라고 쓴 유가증권의 개정 과목은 얼마에다? 우리 4,000원이 돼야 되는 거죠. 현재 가치.
또는 공정 가치로 들어라. 자, 그래서 4,000원 써주시는 거고 우리 차액인 얼마? 1,000원은 차량 운반구가 된다는 거죠. 또는 건물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매입가액 5,000원에 현재 가치 4,000원은 유가증권에 대한 건 4,000원으로 회계 처리하시고 유형자산 1,000원 처리하라는 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요건 업무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시험은 딱 요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분명히 보유 목적 준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5,000원을 지불했고 현재 가치는 4,000원이고 그리고 자동차를 샀다? 그럼 정리 끝난 거라는 거예요. 딱 그 수준. 근데 요게 업무에 가서 봤더니 업무는 조금 더 복잡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잡한 얘기를 좀 들어가서 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요 부분은 업무 때문에 보여드린 부분이고 시험을 절대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조만 하세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차량을 제일 많이 봐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차량 운반구도 있고 제가 누구도 들을 수 있다. 선박이나 비행기도 들을 수 있다. 근데 일상적으로 회사에 입사를 해서 업무를 해보시면 자동차를 거의 대부분 보세요. 그리고 한 직장에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를 사고 파는 걸 대부분 한 번은 봐요. 그리고 왜 한 번은 보냐고 하냐면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자동차를 바꾸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유럽은 자동차를 오랫동안 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타는 사람들이 되게 드물어요. 대부분 3년이나 또는 2년 패턴으로 자동차를 정말 많이 바꿔요. 특히나 회사 자동차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면 이 부분은 분명히 보는 날이 오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이 보는 부분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차량과 관련돼서 내용을 드렸고요. 그래서 차량 구입과 관련된 취득 원가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리점하고 계약을 하겠죠. 그럼 대리점하고 계약을 할 때 출고되는 가격이 얼마이고, 근데 우리한테 출고 가격을 여러분 원가로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우리한테 이제 이익을 챙겨야 되니까 얼마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출고 가격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붙는다? 개별 소비세가 붙어요, 여러분. 이 개별 소비세가 발생되는 자동차가요. 어디에 가면 요게 이제 부가가치세에 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 부분이 이런, 제가 지금 펜 기능이 펜으로 바뀌면 제가 구분이 쉬운데 이게 바뀌지 않네요. 오늘은 이상할게요. 이 개별소비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죠. 재무가 끝나면 저희가 부가가치세 배울 거라고 했어요. 그럼 부가가치세에 가면 뭐라고 얘기한다? 개별소비세가 발생되는 자동차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안 해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도 이제 아셔야 될 거예요. 그걸 부가세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세액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자동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지불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하고요. 내가 팔 때 사간 사람한테 징수하는 걸 매출세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공제 대상이 일단 된다. 그런 걸 우리가 불공사유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개별소비세가 발생되는 자동차. 그리고 세법적으로 보면 개별소비세가 발생이 되면 교육세가 무조건 붙죠. 우리 교육세 붙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개별소비세 붙는 거 부분에 교육세 말고도 붙는 것들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술도 교육세가 붙죠. 주세가 나오면 교육세가 붙죠. 술 많이 먹으면 죽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럼 뭐 얘기해요? 지나친 우리 음주는 좋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교육세가 여러분 일정한 용도에 쓰겠다라고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예요. 그게 교육세거든요. 그래서 나온 부분들. 그리고 우리 담배에도 교육세가 붙죠. 흡연을 많이 하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광고 캠페인들 나오잖아요. 공익 광고들. 그게 교육세로 걷어들인 세금 가지고 그런 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세가 있다. 그러면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는 출고 가격의 5%. 근데 이런 개별 소비세는 모두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물품은 5%이고 어떤 물품은 15%이고 이렇게 좀 달라요. 그래서 차등이고요. 현재 자동차 같은 게 5%라고 제가 기재해 드린 거고 교육세는 개별 소비세의 30%입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 30%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자, 우리가 지금 구입하는 자동차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 10%가 붙습니다. 근데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신 게, 야, 자동차가 출고될 때 3천만 원만 지불하면 된대. 라고 했는데 그 3천만 원의 10%인 줄 아세요. 근데 뒤에 가서 어떤 금액이 아닌 거죠. 자, 왜냐면 그 3천만 원의 출고 가격에 개별 소비세 5%가 가산이 되고 교육세 30%가 가산이 됩니다. 개별 소비세에. 그러면 그 부분을 더한 금액의 10%인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출고 가격 더하기 개별 소비세 더하기 교육세 10%입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붙는 세금이 많을수록 부가가치세 10%가 더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차량에 대한 구입 가격은 지금 현재 무슨 부분? 지금 요 차량 가격이라는 게 출고 가격, 개별 소비세, 교육세까지가 차량 가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면 우리는 부가가치세 10%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뭘 준다? 우리가 세금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서로 사고 팔 때요. 세금 계산서라는 걸 주고받아요. 그럼 그 세금 계산서에 갔더니 뭐가 써 있냐면 공급가액이 얼마입니다 라고 써 있는 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세액이 얼마입니다 라고 써 있는 란이 있어요. 그럼 그 공급가액에 누가 써 있다? 차량가액이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량가액. 요게 써 있는 거고 세액은 10%라고 하는 요 부가가치세가 써 있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나온 부분.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3천만 원짜리 누구까지 교육세까지 포함해서 차량가액이 3천만 원짜리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얼마가 있다? 300만 원. 그럼 저는 차량을 구입한 대리점에 얼마 지불해야 된다? 3,300을 지불해야 되겠죠. 됐을까요? 거기에 이제 누가 나올 수 있다? 우리 탁송료라고 해서 운반비라든지 뭐 이런 게 부과되기도 하죠. 네, 탁송료는 배달료예요, 여러분. 운반비예요, 운반비. 그래서 일단 차량의 구입 가격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요. 저는 가정을 세웠어요. 자, 그럼 취득세라고 하는 부분, 여기 등록세 포함된다겠어요? 그럼 취득세와 등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차량 가격. 그럼 차량 가격이 얼마이다? 제가 3천이라고 가정을 드렸죠. 그럼 이 3천만 원 곱하기 우리 차량과 관련된 취득세율이 있겠죠. 네, 그 취득세율 곱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끝나져요. 근데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 여러분 시가표준액을 계산을 해요. 네, 그래서 시가표준액은 기준 가격에 남겨져 있는 잔가율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몇 년도, 우리 왜 자동차도 몇 년도에 자동차가 출고됐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잔존의 가치가 얼마 남겨져 있다는 잔가율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가율을 곱해서 시가 표준액이 나오고요. 거기에 취득세율을 곱해서 우리 무슨 부분? 취등록세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이제 공채라고 하는 강제매입채권이 있었죠, 여러분? 그럼 그 강제매입채권은 어떻게 된다? 지금 여기서 차량가액 얘기했죠, 여러분? 이 차량가액 3천만 원에 얼마치 사오라고 하는 율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3천만 원 곱하기 자 지역에 이건 또 지역별로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서울에서 자동차를 샀을 때 저는 지금 천안이죠. 천안에서 샀을 때 여러분들 지금 용인, 성남, 수원이죠. 그럼 거기서 샀을 때 우리 뭐가 된다? 차종별 채권 매입률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지역계 차종별 채권 매입률이 있다라는 거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왜 쉽냐면 이걸 다 생략이에요. 그냥 자동차 3천만 원짜리 사는데 나 얼마 샀어. 그래서 아까 제가 5천 원을 가정드렸잖아요. 그렇게 줘버린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3천만 원 곱하기 지역의 차종별 매입 채권율을 곱했을 때 딱 5천 원이라고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5,200원이라고 나오고 어떤 경우는 5,400원이라고 나오고 어떤 경우는 5,100원이라고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내가 5천 원어치를 사오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금 올려서 지금 현재 얼마 6천원어치 사오는 게 맞느냐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5천원 뒤에 붙는 숫자에 따라서 사실 5천원은 아니고요. 제가 왜 10,000원 단위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5천원을 기준점으로 5천원 아래쪽에 있으면 위에 거를 절사해서 버리고 위에 쪽에 5천원 위쪽에 있으면 올려서 10,000원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어요. 그게 5천원 단위로 움직여요. 5천원 단위로. 그래서 저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5천원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실제 버리고 올리는 과정이 등장이 됩니다. 지금 뭐가 공채 매입비는. 그래서 이 공채 매입비 되어져야만 뭐가 된다. 완벽한 등록이 끝나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부대 비용은 뭐가 있다. 탁송료. 이건 여러분 대리점에 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제가 아까 여기서 세금 계산서를 받으실 거예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공급가액이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다? 세액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럼 여기에 무슨 부분? 차량의 가액은 제가 얼마라고 써드렸고 3천. 자, 세액은 얼마? 300.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여기 밑에 뭐가 있다? 탁송료가 따로 기재가 돼요. 그래서 탁송료가 뭐 우리는 뭐 20만 원이 발생이 됐다. 그럼 20만 원. 그럼 부가세 얼마? 2만 원.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탁송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운반비라고 했어요. 그럼 이 부분은 회계처리 뭐로 간다? 차량 운반구. 그래서 차량 운반구 가격은 세금을 빼면 얼마가 된다? 3,0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안 배웠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운반배 따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뭐 이러니까 같이 나오면 자꾸 딴 생각들을 하세요. 이거는 합쳐서 가야죠, 여러분. 분명히 취득 원가에 가산하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운반고는 얼마가 된다? 3,020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이제 등록해야 되니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등록하는 과정 중에 우리 지자체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취득세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증지나 인지대가도 발생이 되죠. 그리고 우리 왜 번호판을 사야 되죠? 번호판을 사고 번호판을 달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번호판 제작과 등록비라는 게 발생이 되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 여기에 여러분 조금 더 들어가기도 해요. 대리점에 무엇하기도 해요. 자동차 살 때 직접 다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분들 수수료 받기도 하죠. 그렇죠? 그럼 그런 것도 들어갈 거고요. 자가 등록이 가능하죠. 자기가 본인이 직접 등록할 수 있으시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런 비용은 들어가진 않겠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대 비용. 그래서 여기 나온 부대 비용은 모두 다 뭐로 간다? 취득 원가가 된다. 그래서 취득 원가의 가산 이렇게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갖고 가시는 부분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져 있는 전반적인 내용에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취득세율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는 건 아, 내가 어떤 자동차를 사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다르구나라는 것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탁드리는 건 대부분들이 여러분들 자가 등록하면 여러분 직접 다 보세요. 근데 회사에서는 업무적으로 불편하니까 다 대리점에 다 위탁해 버리거든요. 근데 반드시 서류는 다 챙기세요. 개인이든 회사에서 일을 하시든 관련된 서류는 다 챙기신 게 맞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구입하시고 이런 서류들을 안 챙기신 분들 걔도 있더라고요. 근데 서류 챙기신 게 맞아요, 여러분. 서류는 다 챙겨버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비영업용, 우리 비영업용이라고 부르는 승용차. 여러분, 비영업용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왜 자동차 번호판 보시면요. 노란색 보신 적 있지 않아요? 노란색. 그쵸? 여기 번호판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럼 이 노란색이 뭘 의미해요? 우리 자동차 번호판의 색으로도 이게 어떤 용도인지 구분이 되죠. 영업용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럼 제가 화물 트럭이 있고요. 그거 가지고 배송 업무를 해요. 배송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업용이어서 노란색이죠. 택시도 번호판이 뭐로 되어 있을까요?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영업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영업용이라는 건 돈의 수단이, 그러니까 돈벌이 수단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벌이 수단. 이게 실제 업무하실 때 오해가 많아요. 영업부에서 타는 자동차를 자꾸 영업용을 주장을 해요. 그건 돈벌이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업부 직원은 그 자동차가 없어도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거래처 갈 수 있어요.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자동차를 대표이사한테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일을 못해요? 아니죠. 다만 대표이사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절대로 경찰을 안 타고 싶어 하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그걸 영업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뭐라고 한다? 비영업용. 그럼 여러분이 가정에서 갖고 있는 것도 뭘까요? 비영업용이에요. 비영업용. 그러니까 가정에서 갖고 있던 일반 회사가 갖고 있는 자동차는 비영업용입니다. 다만 회사가 갖고 있는 자동차 중에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거. 그러면 택시 회사의 택시는 영업용이에요. 영업용 택시라고 부르잖아요. 이해되셨죠? 이거는 부가가치세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습관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때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리할 때 세금하고 관련된 거에서도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영업용이 아닌 승용자동차는 7%, 그리고 경차는 영업용까지 포함해서 4%. 근데 영업용 경차가 거의 없어요. 네, 우리 거의 대부분 없죠. 자, 그리고 비영업용 그 밖의 자동차라고 구분해요. 그러니까 승합차. 네, 승합차라는 거 여러분 사람이 뭐 6명, 7명 탈 수 있는 거 그런 걸 승합차라고 하죠. 5%. 그리고 영업용 자동차, 택시 회사 또는 제가 배송 업무 하는 거 또는 뭐도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왜 보안업 하시는 분들 있죠. 세콤. 그러면 출동 차량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출동 차량 트럭 아니잖아요. 그쵸? 화물차 아니에요. 승용차죠. 그럼 그것도 영업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4%. 그리고 발 2개 달린 거, 이륜 자동차라고 부르죠. 네, 그 부분은 2%. 그래서 요 부분의 취득세로 곱해서 취득세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동차를 샀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사가 대표이사 에쿠스를 구입했다 7%의 취득세를 내야 된다. 자, 회사에서 지금 화물용 트럭을 샀다 4%를 낸다는 거죠. 됐어요? 우리 회사는 봉고차를 샀는데 8인승을 샀다. 승합차네요. 5%를 낸다. 됐나요? 자, 그렇게 달라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부대 비용의 이제 탁승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운반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출고지에서 어디까지, 집까지. 이거 집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여러분? 회사. 그쵸? 그래서 회사나 자기들 원하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배달하는 비용. 그래서 이거는 차종이나 지역별로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아까 20만 원 말씀을 드렸지만 작게는 10만 원, 크게는 뭐 50만 원까지도 지불을 해요. 그리고 뭐 증치나 인지세는 우리 이거 차량을 무엇하는 과정, 등록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수수료인데요. 뭐 지금 5천 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제가 써드린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이 정도 비용이 나오더라는 거 뽑아서 드리는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번호판 제작이나 등록과 관련된 건 우리가 대행을 맡기게 되면 그 대행까지 포함해서 우리 3만에서 5만 원 정도가 등장이 되더라. 제가 아까 왜 수수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직접 하시면 그런 수수료는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등장한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공채 매입 금액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면 아까 차량가액에 대한 부분에 곱하기를 해서 우리 무슨 법원 지역의 차종별 매입 채권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얘기할 때 제가 실제로 10,000원 단위이지만 우리 최저 매입 금액이 얼마이다? 한 구자당 5천 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5천 원 단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2,500원 미만이었을 때 무엇해라? 버려라. 근데 2,500원 이상이면 무엇한다? 5천 원으로 봐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단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했던 금액이 뒤에 끝자리가 7,800원으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럼 7,800원이면 우리가 2,500원 이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5,000원 끊었으니까. 그러면 10,000원을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얼마이다? 7,100원이래요. 그럼 2,500원 미만은 버리라고 했으니까 5,000원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단위로 끊어지는 거예요. 금액 계산하실 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끊어져서 구입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제가 보라색에 보여드리는 부분은 서울시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차종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제가 분명히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역별로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기준은 서울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요. 2021년도부터 아마 이 공채 매입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됐을 거예요. 이 지역별로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일정 부분까지는 뭘 해줬다? 면제를 시켜준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2021년도부터 이제 다 구입으로 바뀐 지역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다 산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들이 차량 등록하는 지역을 보시고요. 그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울의 차종별 채권 매입률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여드렸고, 그리고 차량가액은 부가세 아까 빠진 금액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가세 빠진 금액에 대한 부분으로. 그래서 지금 경차 같은 경우에 1000cc 미만 자동차를 이제 1000cc 미만이다라고 하면 면제입니다. 그리고 소형 같은 경우는 1600cc 미만. 그러면 9%를 사가지고 와야 되고요. 차량가액은 9%. 중형이라고 불려지는 건 2000cc 미만. 자, 이 부분은 12%.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에 속하는 부분, 2000cc 이상 차량 같은 경우는 20%. 그리고 다목적이다라고 하는 게 SUV 차량이나 RV 차량이나 벤 차량 같은 경우는 5%. 그리고 7에서 10인승에 대한 부분, 이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아까 승합이라는 얘기 했었죠? 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고정값으로 39만 원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달라진다. 그러면 제가 아까 에코스 1억이었다. 그럼 대형이에요, 여러분. 그럼 1억 곱하기 20%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게 금액이 차량 가격이 비싸면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금액이 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금액이 나오는 부분이신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된 부분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걸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을 하냐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요, 여러분. 내가 구입을 해서 무엇할 거다? 보유하고 있을 거냐? 보유. 아, 저희는요. 즉시 무엇하겠다? 매각할게요. 그러니까 구입 즉시 무엇하겠다? 우리 할인하겠다. 결론적으로 처분이에요, 여러분. 자, 두 가지 중에 태길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시험은 다 뭐로 낼까요? 보유요. 현실은 뭘까요? 구입 즉시 할인, 처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무자들이 어려운 게 뭔 거예요? 자격증은 계속 보유로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차변에 계속 누가 등장해요?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만기 보유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 등장해서 그냥 내가 만기인 3년 내지 5년 이게 채권이 여러분 3년 내지 5년이에요. 짧아야 3년이고요.
대체적으로 5년짜리가 더 훨씬 더 많아요. 더 긴 건 7년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3년에서 7년 사이를 내가 갖고 있으면 얼마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최소 1%에서 최대 3%. 근데 대부분 3%짜리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1%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7년 동안 1%대 이자를 갖겠다고 3천만 원을 가지고 넣어놨단 얘기예요. 회사가 그러고 싶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은 보유로 내고 있지만 현실은 무엇한다? 나 구입 즉시 그냥 할인할 거야. 팔아버릴 거야. 라는 부분을 더 많이 해요. 그러면 이 할인율을 여러분이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한테 몇 프로 할인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무슨 부분 할인하는 사이트, 그러니까 할인율이 공시가 돼요, 여러분. 현재 가치가 공시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KRX 사이트거든요. 영문 약자로 얘기하면 KRX. 그래서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지금 이 채권에 대한 신고 가격들이 계속 날짜별로 들어와져 있어요. 제가 일부러 최근 날짜로 지금 따드린 거예요. 9월 17일 날짜로. 그러면 지금 우리 주택을 구입할 때도 사잖아요. 그러면 국민주택 1종인지 서울 도시철도인지 지방도시철도인지 지역개발 채권인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뭘 산다? 도시철도 채권이나 우리 지역개발 채권 살 거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서울이니까 서울 거를 사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럼 9월 17일 거를 가정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무엇 하겠다, 할인하겠다라고 했다라면 9월 17일 할인율은 10,000원 단위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10,000원에서 우리 현재 금액이 얼마이다? 여기 당월물로 보는 거예요. 9,287원. 그래서 9,287원에 대한 부분을 뺍니다. 그럼 그 뺀 금액을 100으로 나누면 백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7.13이에요.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가 매입할 때는 얼마를 지불하지만 10,000원을 지불하지만 현재 가치는 현재 얼마이다? 9,287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투자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샀다라면 9,287원 주고 살 유가증권을 지금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 중에는 10,000원을 지불하라고 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10,000원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 손해를 봐요? 7.13%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걸 즉시 팔아버리면.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럼 7.13%만큼이 뭐가 된다? 차량 운반구가 되는 거예요. 토지이면 토지가 되고 건물이면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원리에서 움직이는 부분. 그래서 여기 신고 가격이라는 게 현재 가격을 의미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번 공시가 돼요, 여러분. 근데 일반 기업 근무자들 이 공시 사이트를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요, 여러분. 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근데 알고는 계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알고는 계셨으면 해서 보여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할인율이 매번 바뀌는 거고요. 그러면 9월 17일 날 서울에서 배기량 1988cc 딱 2000cc 이렇게 없잖아요, 여러분. 자, 차량을 3천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이고요. 자, 3천만 원에 구입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공채 매입과 공채 할인액은 어떻게 됐냐? 자, 매입액은 여러분, 자, 1988cc입니다. 저 앞으로 갔다 올게요, 여러분. 1988이면 중형 자동차에 2000cc 미만이니까 차량가액 몇 프로? 12%. 그쵸? 자, 그러면 12%만큼의 공채를 매입해야 돼요. 그럼 저는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면서 12%를 지불해야 되니까 360만 원어치 뭘 사와야 된다? 우리 도시철도공사 채권을 사와야 돼요. 그리고 제가 5년 갖고 있겠다. 그럼 360만 원은 돈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매입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매입할 때 무슨 뭐 이거 체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아우 저는 즉시 팔아버릴게요. 할인할게요.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무슨 부분? 360만 원에 우리 아까 계산했던 9월 17일 할인율이 7.13%였잖아요. 7.13%를 곱해서 우리 얼마 25만 6,680원을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60만 원 주고 내가 매입을 했는데 내가 실제 손해를 보는 건 얼마에다? 요만큼을 손해본다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 할인율에 해당되는 요 금액만큼은 뭐가 된다? 차량 운반구가 돼요. 원리적으로 따져보시면. 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회계처리하라고 매입증서를 드리면 자꾸 뭐라고 쓰시냐면 유가증권 처분 손실로 회계처리를 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회계처리가 인터넷에 너무 많이 떠돌아요. 그래서 유가증권 처분 손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차량 운반구가 됩니다. 차량 운반구가 사실상.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증빙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건 제가 일부러 이제 매입 증서 거를 가져온 건데, 이건 개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개인 거 지금 가져온 건데요. 2018년도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구입했던 부분들 내용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무에 가면 구입을 할 때 제가 할인하겠다고 체크를 하면 이렇게 매입을 샀다라고 하는 채권 매입 확인증이 나오고요. 그 즉시 매도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할인의 글씨가 들어와요. 근데 대부분 보유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은 자꾸 보유로 내지만 그러면 실제로 공제 매입 금액의 할인율을 곱한 게 할인액이 될 것이고 근데 이것도 잠깐 갖고 있다고 뭘 준다?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급 이자가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성급 이자. 근데 요 부분에 뭘 또 뗀다? 세금을 떼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웠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상대편한테 이자를 받게 되면 우리는 미리 내는 세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납세금이 있을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몇 프로요? 14%요. 그쵸? 그리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5.4%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게 지금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란 부분에 기재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재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써 있는 건 무슨 처리하면 된다? 아, 선납세금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분명히 자동차 샀다라고 했으니까 자동차 등록으로 지금 들어와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슨 부분? 아니 이거를 지금 현재 내가 구입을 한 거잖아요. 구입을 하면 절대로 공짜로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발생이 된다? 금융사 수수료가 발생이 돼요. 그럼 지금 앞에 제가 아까 360만 원을 지불하고 샀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금융사 수수료들이 등장하겠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거냐라고 하면 뭐가 되고요? 그 금융사 수수료가 수수료 비용으로 가겠죠. 그런데 나는 장기간 보유하겠다? 만기까지 보유하겠다? 그럼 뭐가 돼요? 취득 원가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계정 과목 분류도 정확하게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는 실제 할인해서 바로 팔기로 했으니까 실제 납부 금액은 할인액에서 지금 성급 이자는 내가 받을 돈이니까 빼고 누구요? 세금을 뺀 뒤에 돈. 여러분 세후라는 건 세금을 빼고 난 뒤에 돈이라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금융사 수수료는 내가 줘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가산이 돼서 이만큼이 실제 지급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본인 부담금 금액이 28,564원이라고 나와져 있죠. 네, 그렇게 되는 부분. 그러면 채권의 금액은 지금 현재 얼마인데 33만 5천 원이더라. 제가 5천 원 단위로 끊는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차감 지급액은 얼마가 된다? 33만 6,980원이 된다겠죠.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가 된 부분이에요? 할인됐구나.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요거는 이자라고 했고요. 여기는 선납 세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쵸? 그리고 무슨 부분? 저희 유가증권 살 때 절대로 공짜는 없다겠어요? 그랬더니 채권과 관련된 뭐가 있다? 수수료. 그럼 요 부분은 내가 보유하겠다라고 했을 때 취득 원가로 무엇할 건지 가산할 건지 아니면 비용 처리할 건지 이것도 계정 과목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거 구분하셔야 되고 됐을까요? 그리고 이제 즉시 매도했더니 거기서도 뭘 내래요? 또 수수료를 내래요. 그렇죠, 여러분. 살 때도 돈 내고 팔 때도 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금융사 수수료가요. 채권과 관련돼서 구입하는 부분에 채권 수수료가 있고요. 이게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봐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도 또 수수료를 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수수료가 한 번 더 나오는 것처럼 아래쪽에 보이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요만큼이다. 그러면 이거를 각각 구분해서 회계처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유가증권 쪽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유가증권 쪽의 내용을 보시면 자 원래 채권은 얼마 주고 샀어야 된다? 33만 5천 원. 그쵸 여러분? 아이고 제가 펜글씨를 풀었어요. 33만 5천 원. 그쵸?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인을 하게 되면 지금 나오는 금액은 얼마이다? 33, 지금 현재 요 금액이랑 지금 현재 내용을 정리해서 보시면 여기 차감 지급액 밑에 쪽에 내용을 내려야겠네요. 채권에 대한 매입의 금액은 33만 5천 원인데 매도하는 금액, 이거를 즉시 매도하기로 했으니까요. 매도하는 금액은 얼마이다? 31만 277원.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만큼이 뭐로 가야 돼요? 차량 운반구. 그래서 지금 저는 단기간 보유하겠다라는 거로 지금 정리해드린 거예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 31만 277원이 돼야 되고요. 이게 현재 가치거든요. 이게 시가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으로 가시고 공정가치 또는 시가 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차량 운반구의 금액은 33만 5천 원에서 여기는 공식처럼 쓸게요. 33만
5,000원에서 얼마 빼시면 돼요? 31만 원. 31만 277원. 자, 요걸 빼면 24,723원이 나오겠죠. 요거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33만 5천 원이 돼요.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뭐가 있다? 제가 단기 매매 증권으로 정리했으니까 여기 채권 수수료가 있죠, 여러분? 그럼 얘 처리 뭐 하면 돼요?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190원은 지급 수수료 또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되죠. 지금 수업은 업무 수업이에요, 여러분. 자격증 수업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A 쓰는 회사에 가시면 수수료 비용 계정 안 쓸 거라겠죠? 지급 수수료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급 수수료라고 쓰시면 되고요. 똑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영업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업의 비용에 가셔서 지급 수수료 계정 과목 하나 만드셔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 이거 영업의 비용 처리 안 하고요. 800번대에 있는 수수료 비용 계정을 계속 쓰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우리가 배운 FM대로 간다라면 영업의 비용이 맞습니다. 그럼 차변의 금액이 정리가 끝났죠, 여러분? 그럼 저는 지불을 얼마 한다는 얘기예요. 33만 7,190원을 지불하고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즉시 매도하기로 했으니까 상황이 좀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어쨌든 잠깐 갖고 있다고 뭘 주겠대요? 이자를 준대요. 그러면 이자를 받은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쪼개드리냐면 처음부터 이거를 다 묶어서 표현해드리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세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구분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지금 현재 이자 얼마가 있다? 240원. 그럼 이자 수익 240원 수익의 발생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됐죠? 대변에. 그리고 차변에 미드낸 세금 얼마가 있다? 30. 그러면 선납세금 30원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가 얼마 받는 원리가 돼요? 210원을 받는 원리가 되죠. 다만 현금 210원 받지 않고 내가 줘야 되는 돈에서 다 빼버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이렇게 원리가 됩니다. 그럼 이자도 정리가 끝났네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팔 때도 수수료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 처리는 한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1,861원도 금융사 수수료 정리해야죠. 그래서 지급 수수료 1,861원 그리고 현금 얼마? 1,861원이 나간 거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와져 있는 부분 가지고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실제 현금이 28,564원이 정리가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진짜로 그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제가 계산기를 눌러서 한번 볼게요.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보시면 현금 금액이 대변에 얼마? 33만 7,190원이 지출하는 원리였어요. 근데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이 있었잖아요. 아니, 또 나가는 돈 얼마? 지금 여기에 더하기 얼마가 있다? 1,861원. 그러면 1,861원만큼도 나가야 되는 돈이었죠.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받은 돈이 얼마가 있죠? 210원. 그러면 마이너스 지금 210원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33만 8,841원이 나오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받을 거냐면 지금 요 금액이 여러분 지금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 31만 277원이 있었잖아요. 자, 이 돈 같은 경우는 제가 즉시 팔아버리기로 했잖아요. 지금 제가 차변에 갖고 있는 것처럼 써드렸지만 팔았으면 차변에 있었던 단기 매매 증권은 대변에 가서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다 현금을 33만 7,190원이라고 썼지만 지금 차변에 있었던 단기 매매 증권 31만 원은 다시 대변에 와서 무엇될 것이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이거 28,000원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정리시켜야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현금 금액만 정리를 해보면 실제 현금 계정이 33만 8,841원이 사실상 나가는 돈처럼 보여져야 되지만 그렇지가 않은 이유는 단기 매매 증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 하겠다? 즉시 매도하겠다. 그럼 차변에 있었던 단기 매매 증권을 대변으로 보내면 그 금액이 빠져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금액을 제가 빼볼게요. 마이너스 310,277 지금 여기 분계상에서 안 보여드렸지만 그러면 28,564원 실제 내가 부담해야 된 돈하고 딱 맞아지죠. 그러니까 분계를 그렇게 맞추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처음 하신 분들한테 이 분계를 맞추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려울 땐 저처럼 쪼개서 하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누구만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 현금을 제가 내보내는 것처럼 할 때 전체 금액을 줬잖아요. 이 금액을 무엇 하시면 된다? 줄이시면 되는 거예요.
누굴 써주시면 돼요? 단기매매증권 대변 한 번 더 쓰면 되거든요. 그게 2분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계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해봤던 분들은 벌써 정의가 머릿속에 싹 되기 때문에 이 분계를 하나로 끊어버려요. 근데 이게 어려우면 그냥 3개로 끊어라. 다만 대변에 지금 여기에 제가 안 써드린 부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현금을 써드렸지만 여기 현금의 금액을 얼마를 뺀 지금 33만 7,190원이 아니라 현금은 실질적으로 계산기를 제가 잠깐 다시 올려볼게요. 금액을 빼야 되니까. 33만 7,190원 마이너스 31만 277원. 자, 그러면 26,913원. 그리고 같은 변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 31만 277원이 무엇된다? 그러면 즉시 매도했잖아요. 이거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요 두 금액 더하면 딱 맞잖아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계를 하실 땐 이게 이제 정리가 된, 최종 정리된, 매각까지 다 정리된 분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일단 무엇했다가 우리 현재 가치 금액으로 일단 생겼다가 근데 즉시 매각했으니까 이게 어느 변에 가서 없어지면 된다? 대변에 바로 즉시 써버리면 돼요. 똑같은 금액. 그러니까 이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 31만 원 써야 되는 자리에 자꾸 얼마를 쓴다. 우리 아까 33만 5천 원이었잖아요. 그걸 자꾸 쓰신다고요. 그리고 차량 운반고 대신에 무슨 부분, 나 단기 매매 증권 팔아서 손해났어. 그렇게 쓰세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단기 매매 증권 회계 처리하시는 분들보다 매도로 처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매도를 쓰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쓰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시는 건 맞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차변에 계상했다가 대변에 상계하는 걸로 정리하셔라. 그럼 차량 운반구는 지금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인 33만 5천 원과 우리 31만 원, 31만 277원의 차이만큼은 차량 운반고 취득 원가에 무엇하셔라? 가산하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얘를 비용 처리하면 우리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법인세 덜 냈잖아요. 국세청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저희는 33만 5천 원짜리니까 차량 운반고 금액 24,723원이겠죠. 근데 차량 가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 구입해야 되는 금액도 커지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할인액의 금액, 우리 현재 가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차이 나는 금액도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 부분은 차량 운반고를 회계 처리했다가 결산할 때 감가상각에 의해서 비용을 5년 동안 하거나 10년 동안 하거나 7년 동안 비용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비용 처리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취득 원가로 가시고요. 그리고 이자 수익 240원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미리 낸 세금 30원 선납세금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뭐 있었죠, 여러분? 유가증권 구입하는 과정 중에 들어갔던 수수료. 그리고 팔 때 들어갔던 수수료. 그래서 그 부분 더하면 4,051원이에요. 자, 그래서 2,190원과 1,861원 더하면 4,051원.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 우리는 다 수수료 처리하셔도 된다겠죠? 그래도 그거 처리해 주시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나간 금액 아까 얼마였죠? 28,564원이었거든요. 딱 맞아지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도 사실상 여러분들이 분계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어서 보여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여러분 이 문제를 낼 수 있다? 못 내요. AT가 실무시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문제를 낸다? 다 틀리고 나올걸요. 실무자들도 분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자격증만 공부해서 하는 분들한테 이 문제를 내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만 되는 거예요. 나 33만 5천 원 주고 유가증권을 샀어. 그런데 걔 현재 가치가 31만 277원이래. 그러면 분개해 볼래? 수수료도 아예 안 줘버리잖아요. 딱 그 수준까지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 발생했던 거, 뭐 금융사 수수료 나오는 건 거기서 또 싹 빼버려요. 아무것도 안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영수증을 받을 겁니다. 영수증 형태는 얼마든지 다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어디서 하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제가 지금 보여준 건 부산광역시에서 3부분을 지금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좀 어렵죠? 네,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실 거고요. 자, 그런데 점심시간이죠. 식사는 하셔야 되니까 저희 잠시 점심 식사 하시고요. 그 다음 것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한 경우라고 하는 부분 들어갈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이랑 토지랑 있었을 때 구입하는 부분에 회계 처리가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건물 따로 사고 토지 따로 샀다라는 게 아니고 같이 샀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재밌는 건 일괄취득이라는 용어는요. 토지하고 건물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재고자산도 일괄취득이 있을 수 있고 유형자산도 일괄취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괄취득이다라는 표현은 여러 개의 품목을 같이 샀다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독으로 하나만 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다수를 구입하였다, 품목을. 그러면 제가 상품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제가 컴퓨터를 구입을 하면서 책상도 같이 샀다. 그러면 책상은 얼마이고 컴퓨터는 얼마이고 따로따로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으로는 비품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비품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상품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품목별로 관리를 따로따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정자산이다라고 하시게 되면 유형자산이라고 하더라면 유형자산은 비품인데도 불구하고 책상에 대해서 가치 감소가 어떻게 되는지 컴퓨터에 대해서 가치 감소가 어떻게 되는지 각각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괄은 그냥 한꺼번에 여러 품목을 함께 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지금 내가 컴퓨터 10대와 그리고 책상 10개를 같이 샀다 하더라도 컴퓨터는 한 대당 100만 원씩이어서 내가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샀고 책상은 하나당 증년제 50만 원씩이어서 우리 50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이렇게 구분이 명확하다라면 문제될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각각 관리만 잘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구분이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1000만 원인지 책상이 1000만 원인지 난 구분할 수가 없다. 내가 지불한 돈은 얼마인데 1500만 원을 지불은 하였으나 그게 책상의 값과 컴퓨터의 가격을 지금 따로따로 얘기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그럼 나는 회계처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내가 지금 토지와 건물을 구입했는데 얼마라고 정리가 되어 있다라면 나는 토지는 1억이고 건물은 5억이었어. 그래서 나는 15억 주고 샀어. 그럼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존 건물을 사용을 하기는 할 건데 건물과 토지를 같이 구입하고요. 그 부분을 사용하기는 할 건데 지금 현재 구분이 어렵다라면 두 개를 잘라서 토지가 얼마이다, 지금 건물이 얼마이다라고 하는 구분이 불분명하다라면 뭘 해라. 시장에 가면 당연히 뭘 알 수 있다. 시장의 가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공정 가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들이 이거 알아오시라고 하면요. 그거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시는데 부동산 많죠, 여러분. 그리고 요즘엔 중고자동차 같은 경우도 내 차량 번호와 내 이름 넣으면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까지 다 알 수 있지 않나요? 저희가 시세를 알아봐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장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 가치로 무엇해라? 안분해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토지에 해당되는 시장 가치가 얼마이고 건물에 해당되는 가치가 얼마이고란 얘기 때문에요. 요거를 다른 말로 할 때 상대적 현재 가치란 표현을 쓰게 돼요. 상대적 현재 가치에 의해서 무엇하면 된다. 안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분하라는 얘기는 토지와 건물 전체를 합하고 토지를 윗변에 올려서 계산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부분. 그러면 지금 사례 부분에 보시면 제가 신규로 취득을 했습니다. 누구를? 자, 이거는 땅이고요, 여러분. 땅. 자, 이건 뭘까요? 건물이에요. 그래서 땅과 건물을 나는 같이 샀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구입가액이 1억, 그런데 구분을 할 수가 없더라. 토지와 건물 가격을. 그래서 시장에 가서 토지의 공정가치를 물어보니 9천만 원이라고 하고 건물의 공정가치를 확인해 보니 6천만 원이라고 하더라. 두 금액을 더하면 여러분 1억 5천이네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의 공정가치인 건물과 토지를 나는 1억에 샀어요. 잘 산 거죠, 여러분? 5천만 원 세이브 시켰으니까. 자, 그럼 토지의 취득 원가는 지금 1억 원 지불한 대가가 있겠죠. 1억 원 곱하기 1억 5천만 원 분의 9천만 원. 그러면 6천 나오거든요. 계산하시면. 그리고 건물은 1억 원 곱하기 1억 5천만 원 분의 6천만 원. 그래서 4천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안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현금으로 지급한 건 얼마가 되고 1억 원이고 라고 쓰는 거고 토지의 가격은 얼마이고 6천만 원이고 건물의 가격은 얼마이고 4천만 원이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세요. 되셨죠, 여러분? 그리고 이 문제가 전산세무에서 좀 됐어요. 제 기억에는 2010년도 이전에 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한 9년도? 뭐 이때쯤 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제 기억에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요 문제를 냈어요. 자주 내지 않았던 문제였거든요. 근데 뭘 냈냐면 저처럼 이제 이런 사례를 준 거예요. 내가 일괄 구입했다 1억을 지불하고 그리고 시장에 가서 상대적 현재 가치를 파악해 보니 토지는 어떻고 건물은 어떻더라. 그리고 나서 회계처리를 해라. 이렇게 준 거겠죠. 그럼 지금처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로치고 이렇게 준 거예요. 소수점이 발생이 되면 소수점 올리라고 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우리 소수점 이하짜리가 등장이 되면 1원 미만을 버릴 건지 올릴 건지 뭐 절사할 건지 반올림할 건지 이런 거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랬는데 계산기를 누르면 절대로 소수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소수점 등장 얘기가 있으니까 자꾸 계산기를 눌러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본인들이 계산했던 금액이 소수점이 등장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출제하는 분들의 의도상에서 그 소수점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경우 부분에 계산했을 때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처럼 이런 안분 계산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 이거 계산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1억 곱하기 1억 5천분의 9천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1억 곱하기 9천 나누기 1억 5천 하시나요? 아니면 1억 나누기 1억 5천 곱하기 9천 하시나요? 저는 어떻게 권장해 드리냐면 대체적으로 1억에 얘를 1번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기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순서상 쓰면 얘를 1번. 그리고 곱하기가 2번.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9천만 원이 3번. 그리고 나누기가 4번. 그리고 1억 5천이 5번째. 근데 이걸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거든요. 지금 1억을 1번에 두고요.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를 하시고 1억 5천을 쓰고 곱하기를 하시고 9천만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계산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누기 값을 먼저 하면 999 상태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가 999 상태로. 근데 곱하기를 하고 나누기를 하면 다 0으로 끝나요. 근데 이게 나누어서 곱하느냐 곱해서 나누냐에 따라서 나오는 원리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원했던 건 000 상태로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999.999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려버리면 0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걸 원했던 문제인데 수치 계산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분 계산하는 문제들이 등장이 되면 곱하기를 먼저 하시고 나누기 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러면 999 상태 문제들이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도 일부러 달아주는 단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무시하고 가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신규 취득과 관련돼서 한꺼번에 취득을 했다라고 하시면 구분이 불분명했을 땐 시장 가치로 무엇해라? 안분해서 회계 처리해 주셔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부분은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건 여러분 지금 구분이 불분명하다. 그런데 나 기존 건물을 무엇하겠다? 사용할 거야.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했던 건 이거거든요. 기존 건물을 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구분이 불분명한 거 시장 가치로 안분해서 회계 처리해주면 돼. 이렇게 또 결론 냈거든요. 근데 일괄 취득을 하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그거 사용 안 할 거야. 누구요? 토지는 쓰겠죠. 그런데 누구를? 나는 건물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건물과 토지가 같이 있는 부분을 우리 신규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무엇하겠다? 철거하겠다. 라는 거죠. 우리 건물 보면 되게 오래된 건물이 있어요. 제 첫 직장 건물이 진짜 오래된 건물이에요. 저는 가리봉동이라고 부를 때부터 일을 했던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제 연배 때 있으신 분들이 90년대 일을 해보셨다라고 하면 구로구 가리봉동이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그게 가산동으로 바뀌고 가산 디지털 단지로 바뀌고 그러면서 거기가 신시가지가 다 형성이 됐죠. 그런데 사실 예전에 되게 어두운 세상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녔던 그 회사는 첫 직장이었던 그 회사 같은 경우 뭐 제가 아마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파산까지 다 했다. 큰 회사도 무너진 거 금방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 제가 근무했던 그 건물 같은 경우는 겨울이 되면요. 그 화장실 물이 자꾸 얼어요.
근데 화장실 문이 열면 여러분, 화장실 물이 안 내려지잖아요. 진짜 고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첫 직장에서. 그런 걸 한 번도 못 보다가 거기 가서 보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저희 여직원들끼리 지하철이 멀지 않아서 지하철 화장실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러면서 직장을 다녀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회사 같은 만약 그런 건물을 샀다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건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도 건물 외곽에 가보면 슬라브 건물이 아직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쵸? 근데 슬라브 건물이 사실상 조금 건강상에 좋지 않죠. 그 슬라브라고 하는 부분이 성면이라는 게 나오죠. 그 발암물질이 나오는 부분 때문에도 철거할 때도 되게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절대로 그냥 부숴서 철거 못해요. 우리 일반적인 시멘트 건물은 실제로 그냥 막 부수면서 부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슬라브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지붕을 한 장 한 장씩 다 떼야 돼요. 못도 하나씩 빼서. 그거 만약 부수다 걸린다? 그럼 난리 날 거예요. 왜냐면 그게 암 유발할 수 있는 발암 물질이 있어서 절대로 그렇게 철거 못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런 건물을 샀다? 그럼 그 건물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기존에 본인이 구입할 때 토지랑 건물을 같이 샀지만 건물을 무엇할 것이다? 철거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실질적으로 건물이 아무리 낙후됐다 하더라도 건물의 가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아니 토지랑 건물을 같이 샀는데요. 건물이요. 아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만 1억 주고 샀어요. 그러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토지는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앞에서 제가 표현해 드릴 때 기존 건물 사용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회계 처리를 토지와 건물을 각각 했다는 얘기는 등기도 각각 내겠다는 거죠. 토지도 내 거, 건물도 내 거. 근데 지금 여기는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건 우리는 부동산 등기에 건물은 없는 거예요. 토지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다 뭐로 가신다? 전부 다 토지가 돼요. 왜냐면 건물 안 쓸 거기 때문에 건물 구입하는 과정에 돈을 지불한 게 있다 하더라도 모두 다 뭐가 된다? 토지로 간다. 그래서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됩니다. 그럼 토지의 취득 원가라는 건 개정 과목을 뭐로 처리하시면 돼? 차변에 토지라고 처리하시면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로 갑니다. 다만 이 토지 취득 원가를 회계 처리하실 때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입가액이 있을 것이다. 그걸 전부 다 토지로 보시고 거기에 건물을 무엇하겠다? 부수겠다. 나 철거하겠다. 대체적으로 여러분 이거 철거하고요. 지금 무엇하겠다? 우리 그 부분 건물을 다시 신축하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는 토지만 일시적으로 쓰기도 해요. 어찌됐든 건물을 철거하겠죠? 그러면 그 건물을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뭐가 있다? 비용이 있죠. 우리 왜 길 가다 보면 덤프트럭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그 덤프트럭 들어갈 때 옆에 벽면에 보면, 옆에 라인에 보면 회사 이름 써 있는 경우 많아요. 무슨 환경. 근데 여러분 그렇게 써 있는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철거 회사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 중에 건물 구조를 보고요.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또 뽑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폐기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폐기물 무게당 얼마씩 또 돈을 받아요. 철거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들어가는 철거 비용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철거하는 과정 중에 철근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지금 현재 철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 구리 가격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폐기물이라고 하는 건 그런 구리라든지 철들이 나오면 그거를 팔아요, 여러분. 팔 수가 있어요.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폐기물 매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폐기물 매각 대금은 돈을 받을 거예요. 그럼 차변에는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대변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대변에 쓰는 부분은 내가 토지로 계상했던 회계 처리했던 금액을 무엇 하시면 된다? 감소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것이다 라고 한다면 토지와 건물의 매입가액에 철거 비용이 발생했다라면 더해주시고 그리고 그 철거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폐기물 매각 대금이 있다라면 그걸 빼라. 그러면 그게 최종적인 뭐가 될 것이다? 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토지의 취득 원가는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부분. 그러면 지금 사례 1, 사례 2 이제 제가 예제 드리고 싶어서 이제 써드린 부분인데요. 첫 번째 사례 보시면 자, 매입 시점의 회계 처리입니다. 가정은 뭐라고 얘기했고요. 나 토지하고 건물 같이 구입했는데 건물 안 쓸 거야. 철거하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의 매입가액이 1억이고 건물의 매입가액이 1,000만 원이다. 그래서 토지의 취득 원가는 지금 1억 1,000이 됐다는 거죠. 그럼 나는 회계 처리를 뭐로 가느냐? 이 건물이 아니라 모두 다 뭐로 간다? 토지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토지의 취득 원가로 보는 거고요. 여러분 여기 만자 붙이면 안 되죠. 제가 만자 붙여드렸네요. 그래서 1억 1,000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차변에 토지 1억
1000을 써주시면 되고요. 대변엔 돈 지불한 조건 써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건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아직 안 배우셨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자, 뭐 말씀을 드릴 거냐면 여러분 지금 토지하고 건물을 사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건 거래가 발생이 될 때마다 국가가 무조건 몇 퍼센트를 10%를 금액의 10%를 무엇하겠다 징수하겠다라는 조건 때문에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 거냐면 토지하고 건물이 모두 다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느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토지는 제가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쪽에 쓰는 부분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실제 거래가 발생됐을 때 부가가치세라는 걸 사실상 징수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면세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면세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세시면서 과일 드셨죠? 과일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물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일이 아니라 과일 통조림을 사서 드셨다 그러면 55,000원을 지불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과일을 50,000원어치 샀다라고 하면 5,000원의 부가세는 부과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걸 면세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건물은 과세예요. 과세.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건물이 건물로 정리가 되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이 다 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토지. 근데 토지는 원래 뭐라고 했어요? 면세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면세품으로 속해버리면 지금 이 건물을 구입하는 과정 중에 부가가치세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 그 세금 공제를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 건물과 관련돼서 나온 여기 과세 부분 때문에 나와져 있는 세금 계산서가 분명히 동반이 될 것이다. 세금 계산서란 증빙이.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오면 수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주면 발급한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 수치를 하고 거기 부가세가 있다 하더라도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분계가 뭐가 된다? 그냥 토지예요. 이게 부가세를 배우면 부가세와 관련된 매입 매출 전표라는 입력을 해요. 거기 가서 이제 여러분 입력할 때 토지라는 회계 처리는 해요. 근데 부가세를 덩그러니 계속 남겨놓는다는 거죠. 남겨놓을 수 없다는 얘기세요.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 소치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공제 처리합니다. 그래서 불공제 처리가 된다. 일단 이렇게만 쓰세요, 여러분. 부가세 배우면 요거 사유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또 다시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유형자산 때 건물과 토지를 일괄 취득하고 우리 건물 철거하면 토지가 됐죠? 라고 다시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 토지는 취득 원가로 가산해서 정리했어요. 그러면 토지는 면세니까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라고 다시 되물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부가세가 가미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불공제 처리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철거 쪽으로 내려올게요. 철거. 자, 철거 쪽에 내려오시게 되면 자, 지금 구건물을 철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1,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철거하는 분들은 그 옆에 보면 무슨 환경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 철거하는 분들은 부가가치세가 발생되는 사업자인지 아닌지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 철거하는 부분도요. 부가가치세가 발생되는 사업이에요. 아, 그러면 이것도 세금이 징수되는 거네요? 여러분 세금이 징수되는 걸 과세라고 표현해요. 세금을 징수하지 않겠다? 그럼 부가세를 징수 안 하겠다? 그럼 부가세법은 면세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소득으로 간다. 벌어들인 수익. 그걸 가지고 얘기할 때는 비과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법인세하고 소득세에서는 세금 징수를 안 하겠다. 그러면 비과세라는 표현을 쓰고요. 부가가치세에서는 면세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발생된 부분에 세금을 징수하는 용어가 과세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과세한다. 그럼 얘도 과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요 부분도 당연히 거래가 발생이 되면 상대편과 저는 뭘 주고받을까요? 세금 계산서라는 걸 철거 사업자가 저한테 발급해 줍니다. 그럼 저는 받아왔겠죠? 그쵸? 네, 왜냐면 세금 계산서라는 발급은 실제 매출자가 하는 거거든요. 매출자가 발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가는 사람이 수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거 비용을 주는 사람이 사가는 사람 입장이니까. 그러면 수취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도 부가세가 있을 건데 공제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불공제가 됩니다. 재밌는 건 시험 문제 내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자, 회계적인 입장에서 회계 처리 능력만 물어보겠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 것, 이런 거 본 적 있죠, 여러분? 그렇게 출제가 될 거고요. 지금 당연히 업무는 부가세 고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메인 매출이라는 부분을 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회계 처리 능력만 보고 싶다면 그렇게 낸다는 거죠. 그런데 FM대로 업무처럼 낸다? 그럼 모두 다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불공제라는 걸 선택을 하시고 계정 과목 뭐로 간다? 토지라고 처리하시는 거예요. 토지. 그렇게 가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지금 철거 비용 1,000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공제를 못 받는다. 왜냐하면 토지가 면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0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폐기물 매각 대금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 업자한테 팔았나 봐요. 그래서 300이라고 책정이 끝났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사람한테 1,000만 원을 줄 게 아니라 나는 얼마만 주면 될까요? 그럼 700만 원만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뺀 700만 원만 지불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차변에 토지라고 기록해 주시고요. 대변에 현금 등이라고 해서 700만 원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같이 나왔으니까 저희는 이렇게 쓴 거고요. 이게 각각 사건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철거 비용 1,000만 원 토지 처리해 주시고 뒤에 폐기물 매각 대금 돈이 입금이 되겠죠. 그럼 차변에 돈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대변에 누구 감소시켜 주시면 된다? 토지를 감소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것도 시험 출제가 좀 잦아지고 있어요. 네, 빈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세요. 높아졌고 원래 세무 쪽에서 더 많이 냈는데 요즘은 이런 쪽들은 회계세무 구분이 없어요. 네, 회계세무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T가 분계가 쉬워요. 그래서 FAT까지는 자격증을 많이들 잘 따세요. 네, 합격률 높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우리 이제 신규에서 철거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쵸? 네. 그 다음 거는 교재, 전산세무 2급 교재 보시면 되시고요. 어떤 식으로 분계 문제가 나와지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입니다. 자, 건물 신축 목적으로 건물과 토지를 얼마에? 5천만 원에 현금 구입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두 개를 같이 산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일괄 구입했구나. 일괄 취득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건 뭘까요? 자, 우리는 건물을 사용할 건지 아니면 사용을 안 할 건지 철거할 건지 그것 따져보셔야 되겠죠. 자, 사용한다라고 하면 우리 개정 과목이 토지도 등장해야 되고 건물도 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결론은 누구밖에 없을 것이다? 토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랬더니 뒤에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철거 비용 500만 원과 등기료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건물에서 발생한 부산물 매각 대금 100만 원은 현금으로 수취했대요. 여러분 다 줬죠? 그쵸? 자, 나는 건물과 토지 얼마 주고 샀다? 5천.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취득 가액이 되죠. 기본적인 취득가액. 그래서 기본적인 취득가액은 5천입니다. 근데 지금 무슨 부분? 건물을 안 쓰고 철거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철거 비용도 뭐로 간다? 아, 이 취득가액이 모두 다 토지가 되는 것이고 이 철거 비용 500만 원도 뭐가 된다? 토지가 되고 그리고 토지만 등기를 낼 거예요, 여러분. 네, 건물은 등기 안 내요. 철거해버리는데요. 왜 등기를 내요? 등기 내고 철거하겠다? 그건 낭비예요, 여러분. 우리 세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500만 원 철거 비용과 등기료 30만 원은 모두 다 토지가 됩니다. 토지의 취득 원가로 가라겠으니까요. 자, 그리고 부산물 매각 대금이 있었대요. 폐기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 부분은 토지에서 무엇 하셔라? 토지에서 차감해라. 이렇게 배우셨죠. 빼라고 했었죠. 그러면 동시사건 다 드렸잖아요. 그럼 일단 토지 취득 원가는 건물과 토지 취득가액인 5천만 원 더하기 철거 비용 얼마? 500만 원, 등기료 얼마? 30만 원. 자, 그리고 건물에서 발생한 부산물 매각 대금 100만 원을 무엇한다? 빼주신다. 자, 그러면 5,530에서 100을 빼면 5,430만 원이네요. 그래서 우리 차변에 누구 써주시고요? 토지라고 써주시고 5,430 그리고 대변에 뭐로 가시면 된다? 현금 5,430만 원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내면 사지선사에서 얼마 찾아주시면 되시고 5,430만 원 찾아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분기 문제를 내면 동시다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동시에 모든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요, 내가 새로 산 거잖아요. 그죠? 새로 사서 무슨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내가 재무상태표를 열어봤더니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나는 그 건물을 무엇하겠다? 철거하겠다. 뭐 신축을 다시 하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용 중입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재무상태표에 벌써 건물로 장부에 계상되어 있다. 그걸 철거한다. 그럼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철거 비용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인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철거 비용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가 발생되는 과세거래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토지로 안 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철거 비용은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지만 얘는 공제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구분하는 부분이 세법하고 다 연관이 돼서 시험에 그렇게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한다라고 하면 건물의 장부 금액을 제거해라. 그러면 이제 우린 여기서 중요한 건 장부 금액이 뭘 말하는 거냐라는 부분. 여러분 장부는 제가 어떤 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원장을 열었을 때 보여지는 금액.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또는 재무상태표를 열었을 때 재무상태표에 조회되는 금액. 그러면 이 장부의 금액은 내가 얼마 주고 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취득 원가가 있을 겁니다. 역사적 원가인 거죠. 자,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는 사용함에 따라서 가치가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증가한다? 감소해요, 여러분. 그러면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서 정리해 주는 걸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배울 거고요. 그러면 그걸 장부에 같이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취득 원가에서 가치가 감소된 것만큼 우리 회계 처리를 해서 쌓아놓고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감가, 상가, 누계라고 얘기합니다. 누계. 근데 금액이란 표현 붙이고 싶으니까 액자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실제 남겨져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장부가에 또는 금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건물의 장부 금액을 제거해라. 그럼 여러분 이 장부 금액이 나오려면 취득 원가도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없어져야 되겠죠. 장부에 보인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취득 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는 거예요. 이거를 제거하라는 표현은. 자, 그래서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철거 비용은 전액 당기 비용. 그런데 이 당기 비용이라는 부분이요. 별도의 수수료 비용 계정을 쓰라는 게 아니라 이건 대체적으로 여러분 수수료거든요. 용역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료로 처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부분? 우리 분명히 앞에서 여러분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총액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출이 일어났다. 그럼 매가 금액으로 매출액 처리하시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발생된 부대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가서 운반비면 운반비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끝나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재고자산을 뺀 나머지는 모두 다 어떻게 간다? 순액으로 처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손익에 무엇하시면 된다? 가감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 가감이라는 표현을 해드린 건 이익이 있는 상태였다라면 무엇하시란 얘기예요? 깎아먹으란 얘기고요. 손실이 있었다라면 손실은 더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이익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 따져보시면. 그러면 내가 건물을 철거했으니까 건물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취득 원가가 100이라고 얘기하고요.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이 99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장부가액은 1이 되는 거거든요. 1. 자, 그럼 이거를 장부에서 제거하라고 했어요. 그럼 건물은 어느 변에? 대변에 100을 제거시켜 주시고 자,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99를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얼마가 나온다? 1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철거 비용이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철거 비용이 얼마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5가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우린 여기가 1이 아니라 얼마로 바뀐다? 6으로 바뀐다. 그럼 차대가 안 맞잖아요. 철거 비용 돈 줬어야죠, 여러분. 내가 철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현금으로 또는 보통 예금에서 5를 지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는 대체적으로 철거 비용을 포함시켜서 정리해라. 다만, 자, 시험을 보러 가셨어요, 여러분. 시험. 자, 시험 보러 갔더니 이 당기 비용에 대해서 뭐로 처리하라고? 별도로 수수료 비용으로 무엇 해달라? 처리해라 라고 출제란 출제위원이 있어요. 현재. 그러면 무조건 답은 뭐가 된다? 수수료 비용이 여러분. 철거 비용은. 근데 그 경우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정리시키지 마시고요. 그냥 무조건 수수료 비용 처리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지금 건물이 있고 지금 땅이 붙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용적인 건물을 무엇하겠다? 아유, 나는 철거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 철거를 하시게 되면 지금 요 예제 가지고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 우리에서 이제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자, 사용적인 구건물 철거 시점에 회계 처리를 하실 건데 그럼 일단 여러분 뭘 찾아오라고요? 취득 원가. 얼마 주고 샀습니까? 라는 부분. 그래서 건물의 취득 원가는 1,000만 원이고 그리고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결산이라는 시점에 가치 감소 부분을 열심히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그게 감가상각이라겠어요? 근데 그걸 무엇하라고 되어 있다? 차곡차곡 쌓아라. 그래서 장부에 보여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과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장부에 기재가 되어 있겠죠. 그 금액이 999만 9천 원이래요. 대체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철거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이제 오래된 건물들 철거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가보면 대부분 장부 금액이 1,000원이 남겨져 있어요. 네, 1,000원. 그런 걸 우리가 비만 금액이라고 해요. 실무자들은 비만 금액.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면 몇 년 동안 사용할 거라는 연수를 추정해서 해요. 근데 건물을 20년 동안 쓸 것 같아요 라고 예상을 세워서 20년 동안 열심히 상각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제 사용한 연수 다 됐으니까 이 건물 다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책상이 내가 10년 된 책상을 지금도 쓰고 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10년 됐으면 가치가 정말 아래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 건물 못 쓰게 하고 그 책상 못 쓰게 하나요? 아니라는 거죠. 회사의 자산은 여전히 있죠. 가치가 비록 낮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회사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를 남겨라. 비만가액 1,000원을 남겨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가상각이 끝나고 나면 항상 들어가서 봤더니 누구만 남겨져 있더라. 비만가액이라고 해서 이거 펜글씨가 안 보니까 너무 불편하네요. 그쵸? 여러분은 안 불편하시겠지만 제 눈에는 왜 펜이 안 보일까요? 비만가액 1,000원이란 부분이 사실상 남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왜 제가 장부 금액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남겨져 있는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재무상태표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어떻게 보인다? 1,000원이 보여요, 1,000원이. 근데 뭐 자산이 많으면 누구 건지 구분은 따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철거하는 시점에 대부분 가보시면. 자, 그리고 철거 비용은 지금 100만 원이 발생이 됐고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철거 비용 별도로 회계 처리한다는 얘기한 적 없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 정리하면 되죠. 그러면 지금 무슨 부분? 취득 원가 1,000만 원에서 건물 감가상각 누계 999만 9천 원을 빼면 우리 비만가액이 남겨져 있을 거예요. 라고 했던 부분. 그게 뭐일 것이다? 장부가액이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장부가액 1,000원. 그래서 장부가액 1,000원에 철거 비용 100만 원이 더해지면 우리는 1,000원이 뭐가 되는 것이다. 이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돼요. 그러면 건물은 무슨 부분? 취득 원가 금액 1,000만 원 상계시켜 주시고 건물과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에 없애주시면 되고요. 이게 대변에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현금 100만 원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1,000원이 가산된 건 다 뭐로 처리한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 이런 원리로 나와집니다. 그래서 패턴이 사실상 비슷합니다. 여러분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재거 분계를 이제 실무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유형자산 처분 손실 발생되는 건물을 장부에서 제거하는 시점은 4월 5일 날 했고 사실상 철거 비용은 4월 20일에 발생됐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발생 시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때 유형자산 처분 손실 회계 처리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수수료 비용을 쓰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왜냐면 시험까지 그렇게 내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래서 비용 처리하는 건 맞습니다. 비용 처리하는 건 맞는데 이게 별도 비용 처리하는 의미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있으면 그 손실에 가산해라. 그리고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거 한 번 더 메모하고 갈게요. 그래야 부가세 때 또 한 번 얘기를 하겠죠. 그럼 지금 여기 발생되는 철거 비용은 지금 차변에 보시면 알겠지만 토지로 회계 처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토지가 면세여서 부가세를 공제 못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차변엔 감가상각 누계액과 유형자산 처분 손실 또는 시험에서는 수술 비용 처리하면 비용 처리하고 끝낼 거라겠어요? 우리 토지라는 개정 과목 쓴 적 없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철거 비용에 대해서도 앞에와 동일하게 나는 철거 사업자한테 뭘 받았을 것이다. 세금, 계산서라는 증빙을 받았을 것이다. 자, 수취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을 건데 그거 공제가 가능하냐? 걔는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제가 가능하다가 됩니다. 저희 반 이번 반 같은 경우 좀 특이한 게 자격증 취득자가 좀 많으신 반이잖아요. 제가 볼 땐 많아요. 기존 반하고 비교해보면. 그러면 아마 공제 가능은 51과세라는 걸 쓰고 공제가 불가능한 건 54불공을 써요. 그 선별을 이렇게 해서 선별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가세랑 같이 접목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가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부분 처음 듣는 분들은 어려운 거 맞아요, 여러분. 부가세를 배우지도 않았고 세금계산서 본 적도 없는데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메모만 달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하실 때는 여러분 증빙도 여러분이 알아서 받아야 되는 거지 주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가끔 실수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안 주면 달라고 요구하시고 잘못된 증빙이 들어오면 지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수취하시고 나는 회계 처리할 때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입력을 해서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 그러니까 출제자가 내는 의도가 있어요.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알아야 되는 중요 구분들이 있어서 계속 내는 거거든요. 자, 교재 전산세무 2급 교재이고요. 그래서 퍼펙트 전산세무 2급 88페이지 가시면 두 번째 예제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두 번째 예제 좀 같이 풀어볼게요. 자, 건물 신축 목적으로 기존 건물. 자, 아까는 일괄적으로 취득했던 건물이었죠, 여러분. 근데 지금은 기존 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내가 지금 현재 장부에 올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용 중인 건물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용 중인 건물. 자, 취득가액은 6천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4천만 원이다. 자, 그러면 장부의 금액은 얼마이다? 여러분, 장부가액은 취득가액 6천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를 뺀 4천만 원을 뺀 걸 우리가 장부가액, 장부금액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그 금액은 2천만 원이 됩니다. 2천만 원. 그래서 장부가액 2천만 원인 건물을 무엇하겠다? 철거하겠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철거 비용 1천만 원을 무엇으로?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현금 1천만 원 감소하겠네요. 근데 여러분, 건물을 철거했으니까 우린 이 건물도 없어지는 거죠. 그럼 무엇 하셔야 돼요? 정리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린 어느 변에? 대변에 건물 6천만 원. 이 6천만 원 무엇이다? 여러분 장부에서 없애줄 땐 역사적 원가라고 얘기했던 취득 원가를 장부에서 없애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이 건물은 가치가 감소되는 것만큼 장부에 올려주는 계정이 있다고 했죠? 그게 감가상각 누계. 이게 결산할 때 대변에 등장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이 원래 장부에 가면 대변에 있을 거니까 어느 변으로 보내야 없어져요, 여러분? 차변. 그러니까 차변에 건물과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에 4천만 원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물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얼마 지불했다? 1천만 원 철거 비용 지불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1천만 원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 유형자산을 무엇하여? 처분하여 발생된 손실이 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 3천만 원은 장부가액 2천만 원에 철거비용 1천만 원이 더해져서 3천이 나온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사지선다에서 3천을 찾아주시고 분계 문제가 나오면 지금처럼 분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지는 부분은 여러분, 우리 토지를 취득한 뒤에 지출이 또 일어났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요거는 두 가지 구분해야 되고요. 저는 이게 회계교재에 제가 뭐 저자여서 써줬다라기보다 시험에서 내니까 어쩔 수 없이 써준 부분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회계에서 왜 이거를 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가 회계급수에 나왔던 해가 있어요. 그 해에 회계가 아직까지 그렇게 낮은 합격률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10몇 프로가 나왔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이것만 어려웠던 건 아니에요. 이 문제랑 다른 문제가 같이 나왔는데요.
그게 프로그램 구동에 영향을 주는데 그 부분을 다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불합격자가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10명을 시험을 보면 2명도 채 못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진짜 낮은 합격률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 문제가 또 출제가 됐었죠. 근데 지금은 뭐 다 출제하는 것 같습니다. 자, 토지 취득 후 지출이란 얘기는 지금 보시면 이건 왜 드린 거냐면 제가 토지를 구입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이게 모 지자체 그 건물 짓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당선된 작품제 그림을 따온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건물이 이제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요. 중간에 도로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게 건물이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건물이 있고 여기 이제 도로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공원처럼 조성도 되어 있죠. 공원도 있고요. 그리고 도로가 있으면 이 건물에 들어오는 뭐가 있을까요? 진입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라든지.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는 진입로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진입로뿐만이 아니라 이 공원이나 이런 게 있고 여기 보면 또 강처럼 보여지죠, 여러분? 그러면 강하고 연결되거나 이 사이사이에 뭐가 있을 것이다. 배수로가 있을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비만이 오면 배수로가 문제가 있으면 다 물이 차죠. 지금 현재 비 너무 많이 오면 특히나 도시권들 난리잖아요. 물이 안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뭐 오래돼서 배수로가 좁아서라고 얘기하는 분들 계시는데 실제 이런 거 연구하는 분은 그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숲이 너무 없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비가 그렇게 안 오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거보다 더한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무가 없어서 배수로는 그 물로 다 빼낼 수가 없대요. 네, 우리 이제 실제 지하로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써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제가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올릴 거예요. 그럼 건물을 올리는 과정 중에 건물에 들어오는 당연히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는 부분들 배수로 설비를 다 할 거고요. 그리고 도로공사도 하겠죠. 건물 앞에 제가 건물을 지으면서 다 부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로공사도 하겠죠. 또는 가끔은 그것도 하죠. 확장공사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조경공사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부대시설 공사비가 발생이 되더라. 그러면 이 공사비에 대한 회계 처리를 뭐로 해야 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이거를 토지 취득한 뒤에 발생하는 지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건 여기가 당연히 땅이었겠죠. 땅이 무엇했어요? 내가 건물 하나 올렸어. 근데 여기 공원도 만들었고 여기 도로도 있고 여기 들어오는 진입로도 있고 물 빠져나가는 배수로 공사도 있었네.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꺽쇠 표시처럼 했던 이 부분들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자,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영구적이냐? 영구적이지 않느냐? 자, 그거에 따라서 차변에 쓰는 개정 과목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 왜 대형 마트들 들어올 때 여러분, 대형 마트들 들어올 때 뭘 해요, 여러분? 진입로 대부분 어떻게 할 건지 도로공사 책임져 주죠. 그리고 그 옆에 공원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천안으로 이사 오기 전에 성동구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네, 동대문구랑 성동구에서. 근데 그 성동구 쪽 왕십리라고 하는 역에 원래 실질적으로 이마트가 없었어요. 네, 이마트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당연히 도로공사는 하겠죠. 그 앞에 들어오는 진입로 공사는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앞에 공원이 하나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분수에서 물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공사가 진행이 됐고요. 당연히 배수 시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진입로는 있다고 했었고, 그러면 지금 이게 다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연수가 영구적이고 유지보수 책임이 회사 측에 없더라. 자, 그러면 아니 회사가 이 유지보수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져요? 지자체가 져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집니다. 그리고 이 조경공사 같은 경우는요, 시설이 들어올 때 지자체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인허가를 받을 때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네, 요구를 합니다. 뭐 제가 근데 그런 도로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파트가 신설이 되면, 아파트 옆에 도로가 다 뚫리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그 옆에, 제 동생이 수원에 사는데 그 수원 아파트가 신설된 부분에 옆에 가면 차가 분명히 쌩쌩 달리는데 차 소리가 안 들린대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도로공사가 특수공사를 했어요. 근데 아주 재밌는 건 그 아파트가 있는 길목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싹 지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 달리는 소리가 쌩쌩쌩 들려요. 근데 너무 거리가 짧아요. 네, 도로랑 인도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고 아파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도로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도 벌써 아파트가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 있는 구간만 그 특수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로 자동차가 달려도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공사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사를 지금 현재 지자체 했겠죠.
그리고 당연히 거기는 지금 현재 원래 왜 여러분 구름다리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그쵸? 다리를 지상으로 이렇게 위로 빼는 거 그거를 해주기로 하고 그게 허가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면 그 책임 다 누가 질 거냐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내용 연수가 영구적이고 유지보수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라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차변에 뭐로 처리한다? 토지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토지로 처리하고요. 대부분 당연히 돈 나간 거 정리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들은요. 실제 업무상에서 자주 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자주 안 봐요. 아, 이러면 누가 건물을 매일매일 짓겠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자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짓는다라면 이건 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천안 터미널도 가깝고요. 천안역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아파트예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근데 천안 터미널에 신세계백화점 뭐 이런 백화점이 들어오면서 거기는 조경공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무슨 기형학적 무형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왜 한동안 언론에서 이슈가 됐던 게 도대체 저 공사 조형물은 뭘 빗대서 한 거냐. 그래서 왜 저 비싼 조형물이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들었었죠. 그게 뭐 강남 어디도 말이 많았었고 근데 여기도 조형물이 되게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저 처음에 이제 집 보러 왔었을 때 저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근데 그게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 들어오면 그런 조경 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회계처리 다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유지보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라고 제가 아예 써드린 거고 그럼 진입로 개설이 500만 원이 들어갔고 배수설비가 700이 들어갔고 도로 포장비가 1000이 들어갔고 조경 공사비가 500이 들어갔다. 그래서 합을 내보니 얼마이다? 아, 2700이 들어갔더라. 그런데 지금 요 27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보수 책임을 진다라면 우리는 토지로 2,700만 원 회계 처리하고 끝내라 이 얘기예요.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 똑같은 사건인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내용 연수가 영구적이지 않아요. 한정적이다. 자, 그리고 유지보수 책임을 누가 짓는다? 회사가 짓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무엇하겠다? 우리 건물 내지는 구축물로 회계 처리를 해요. 저 이제 요거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고 교재 가지고 수업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이에요. 혼자 독학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건축물이 아니라 그분은 아예 답을 구축물로 결론을 본인이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 책에 오타다. 건자가 왜 붙어 있냐?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여러분.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구축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개를 붙이면 뭐라고 얘기한다?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로 회계 처리할 수도 있고요. 구축물로도 회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건축물로 드린 거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건물이나 구축물로 회계 처리하고 사용함에 따라 무엇이 될 것이다? 가치가 감소되겠죠, 여러분? 그럼 가치 감소된 것만큼 무엇한다? 감가상각한다라는 걸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해서 정리시키셔야 돼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처리하는 경우는 그냥 토지를 주었다가 제가 만약에 거기를 건물을 팔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모두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경공사가 아주 잘 돼 있는 건물을 사잖아요. 그 나무값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저희는 나무값 받았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옆에가 조경공사 상당히 잘 돼 있던 건물이에요. 근데 건물을 팔 때 대부분 건물하고 땅만 판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 땅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가 조경공사가 잘 돼 있다는 건 나무도 가치평가가 되져요. 그럼 그것도 제 값을 다 받고 팔아요, 여러분. 우리 조선소나무 같은 경우는 몇 억, 몇 천에서 몇 억대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무늬가 조금 기형학적인 무늬들이 더 비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조경공사비도 가치평가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라면 감가상각하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원. 그러면 아까 회사 측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같은 경우 2,700이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단서 하나도 안 바꿔드렸으니까 그럼 이 2,700만 원의 차변 개정 과목은 토지가 아니라 무슨 처리해 주시고 끝내셔라. 건축물 처리하고 끝내셔라. 이렇게 하면 끝나집니다. 됐을까요? 요거 문제가 우리 교재 부분은 있어요. 뒤에 가면 단원평가 당연히 제가 뭐 과제 드리겠지만 단원평가에 가면 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급수 위에 거를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라 저희가 배우는 회계 1급 과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너무 높여져 있죠. 지금 실제 시험 난이도가 너무 많이 높여져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현재 출제하고 있고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리고 내용 연수가 영구적인지 반영구적인지 반드시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볼 게 뭘까요? 그럼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게 토지예요. 그쵸? 자, 토지이면 제가 토지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입로 개설이나 배수 설비나 도로 포장이나 조경공사는 모두 다 부가가치세가 발생되는 과세 거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로 처리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과세 거래라고 했으니까 상대편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뭐를 받고 줄 것이다?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증빙을 받고 돈을 주겠죠, 여러분. 그럼 여기에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거 공제받을 수 있느냐?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도 불공제가 됩니다. 불공제가 된다. 그러면 이걸 불공제라고 써드렸으면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은 공제일까요? 불공제일까요? 그건 공제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지는 부분은 똑같은 상황에 이 요건이 있었을 때 당연히 시작하는 건 같아요, 여러분. 네, 시작하는 건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세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받아왔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부가가치세 10%가 같이 기재가 되어 있을 건데 그 부분은 공제가 무엇하다? 가능하다가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 내지는 구축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가실 건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런데 차변의 계정 과목이 토지가 되더라.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발생된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는데 그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시험뿐만이 아니라 업무도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진행했던 부분은 시험의 목적상으로 나와지는 91페이지에 자주 나오는 강제매입 채권 같은 경우는 딱 시험에서 보여지는 건 그 차변과 대변의 개정 과목 기재해드렸잖아요, 여러분. 딱 그 수준의 분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저희는 업무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자격증 준비하실 땐 뒤에 얘기는 버리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버리셔도 큰 문제 없어요. 그럼 저희는 강좌 바꿔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